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해병대를 찾은 쓰리스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이 폭행으로 인한 가혹행위 피해자임을 알게 되고 분노로 인하여 전화 한 통으로 해병대 사단장을 불러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해 최북단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마주 보이는 백령도. 섬의 공기는 늘 칼날 같은 긴장감과 짠내 섞인 바닷바람으로 가득했다. 이른 아침 인천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용기포항에 닿자 그을린 얼굴의 섬 주민들과 낚시꾼들 사이로 한 사내가 묵묵히 무트로 발을 내디뎠다. 해풍에 닳고 다른 낡은 점퍼, 바닷물에 절어 색이 바랜 작업바지, 깊게 눌러쓴 낡은 모자.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생을 바다와 씨름하며 살아온 섬의 늙은 어부였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땅에 뿌리 박은 듯 견고했고 모자챙 아래 번뜩이는 눈빛은 서해의 거친 파도보다 더 깊고 서늘했다. 그의 이름은 공정훈.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중장. 그의 붉은 명찰 위 3개의 별은 귀신 잡는 해병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13만 해병의 최고 정점이었다. 오늘 그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아들이 복무하는 이 고독한 섬에 이름 없는 자로 스며들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열흘 전 한 통의 절박한 편지였다. 발신인은 아들 공현수의 동기인 여민준 해병의 어머니였다. 홀로 작은 식당을 꾸리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그녀는 휴가 나온 아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꼬대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아들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피 묻은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편지에는 흑룡부대라 불리는 해병대 제육여단, 그 중에서도 가장 훈련이 혹독하다는 수색중대의 끔찍한 실상이 담겨 있었다. 황덕팔 병장이라는 악마가 벌이는 상습적인 구타와 기수열외라는 이름의 잔혹한 따돌림. 그리고 자신의 아들 공현수가 유약한 여민준을 보호하다 함께 구타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해병대 사령관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린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아들의 처절한 한마디는 공정훈 사령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는 분노했다. 단순히 아버지만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대의 심장,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불굴의 정신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에 대한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건 분노였다. 그에게 있어 해병 정신은 전우의 등을 맡기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무적의 의리였다. 그런데 지금 그 의리의 심장부에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이단자를 처단하러 가는 심판관의 심정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이 섬에 왔다. 권력의 위험으로 찍어 누르면 진실은 꼬리를 감출 것이다. 그는 그들의 맨 얼굴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야수의 본성을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해병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오만함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들의 붉은 명찰이 얼마나 쉽게 피로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용기포항을 나선 그는 부대로 향하는 낡은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백령도의 황량하고 거친 풍경이 그의 심경과도 같았다. 저 섬의 북쪽 끝, 장산고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그곳에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짓밟는 내부의 적이 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적진의 한복판으로 향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계급장을 벗고 오직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병대 유교단 흑룡부대 수색중대 위병소는 그 명성만큼이나 살벌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해병은 죽어서 말을 한다는 식의 섬뜩한 구호가 적힌 위병소 앞에서 2명의 젊은 해병이 M16 소총을 든 채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공정훈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어슬렁거리며 나타나자 그들의 눈빛이 즉각 날카로워졌다. 어르신 멈추십시오. 여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상병 계급장을 단 해병이 절도했지만 귀찮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공정훈은 일부러 귀가 잘 안 들리는 척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뭐라? 내가 우리 아들놈한테 생선 좀 전해주러 왔는데. 공현수 해병이라고 안에 있자녀. 그의 어눌한 서해 사투리와 허름한 행색은 해병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기에 충분했다. 어르신, 안 들립니까? 면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용무 없으시면 어서 돌아가십시오.
옆에 있던 일병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빨간 명찰을 단 해병으로서의 자부심이 이 무례한 늙은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듯 했다. 허허, 이놈들 봐라. 해병대가 벼슬이여? 애비가 자식한테 먹을 것 좀 주겠다는데 뭔 절차가 그리 복잡혀? 너희들은 애비 애미도 없냐? 공정우는 일부러 그들의 자존심을 긁었다. 그는 이 어린 해병들이 해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쉽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고 싶었다. 그의 도발은 정확히 먹혀들었다. 상병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적으로 간주하고 규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규정. 강철중은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보란듯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상병의 입에서 얼음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위협 상황. 안전장치 이상 무. 철컥. 철컥. 두 자루의 M16 소총 안전장치가 풀리는 섬뜩한 소리가 위병소 앞을 갈랐다. 두 해병은 훈련받은 대로 즉각 사격 자세를 취했다. 서슬 퍼런 총구가 정확히 공정훈의 가슴팍을 향했다. 손머리 위로. 무릎 꿇어. 당장. 그들은 강정훈을 잠재적 간첩이나 무장 탈영병으로 간주하고 완전한 제압에 들어가려 했다. 수십 년 전 서부 전선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그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했지만 그는 억지로 힘을 눌렀다. 그는 지금 무력한 민간인 아버지여야 했다. 그의 눈에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어렸다. 저 어린 병사들은 죄가 없다. 해병은 강해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이 총구를 자기 부모뻘 되는 민간인에게 겨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을 뿐이다. 거기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때 막사 쪽에서 백상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중대장 김진태 대위가 튀어나왔다. 그는 훈련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에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는 총을 겨눈 병사들과 그 앞에 선 늙은 어부를 보고는 상황을 파악하고 노발대발했다. 미쳤어? 민간인한테 총을 겨눠? 당장 총 안 내려. 병사들을 윽박지른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공정훈을 쏘아붙였다. 어르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행패십니까? 한 번만 더 부대 근처에서 얼쩡거리시면 국정원의 간첩으로 신고해버리겠습니다. 당장 꺼지십시오. 책임을 민간인에게 돌리는 비겁함과 약자에게 한없이 강한 오만함. 공정훈은 김진태 대위의 얼굴에서 이 부대를 좀먹는 병폐의 근원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자전거를 끌고 순순히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김 대위가 A씨 재수업계라고 내뱉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심판의 명단에 또 하나의 이름이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공정훈은 부대를 떠나는 척하다가 해안 철책을 따라 돌아 인적이 드문 해안 절벽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 그가 이 섬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자주 올랐던 그만의 비밀 장소였다. 그는 절벽 끝에 몸을 숨기고 품속에서 최신형 군용 쌍안경을 꺼냈다. 그의 시야에 수색 중대 막사와 그 앞에 해변 훈련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무리의 병사들이 해변에서 가혹하기로 유명한 IBS 고무보트 훈련을 받고 있었다. 한겨울에 가까운 날씨,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병사들은 머리 위로 무거운 고무보트를 이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들 공현수가 있었다. 현수는 자신의 옆에서 거의 탈진 상태인 여민준 해병의 목까지 힘을 보태며 이를 악물고 보트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병장 황덕팔이 팔짱을 낀 채 서서 가끔씩 그들의 얼굴에 발로 바닷물을 걷어차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중대장 김진태 대위는 저 멀리 막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공정훈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저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행위이자 인격 말살이었다. 해병의 긍지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쌍안경을 내리고 품속에서 방수 처리된 군용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이 전화기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통틀어 오직 몇 사람만이 가진 대통령에게 직보가 가능한 통신 장비였다. 그는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찾아 눌렀다. 수화기 저편에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거나하게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 유교단장인데 누구신가? 공정훈의 입에서 지옥의 냉기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해병대 사령관이다. 네? 사령관님. 충성. 여단장 해병준장 나승원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술이 깨어 공포에 질린 채 갈라졌다. 나승원 준장은 지역 유지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공정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나 장군. 저녁 식사는 입에 맞으신가? 그 비꼬는 듯한 정중함에 나 준장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제가 지금 자네가 지휘하는 흥룡부대 수색중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와 있네. 풍경이 아주 장관이야. 자네 부하들이 동료를 물에 처박아 죽이려는 풍경이. 사령관님, 그게 무슨 지금 백령도에 계신 겁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이냐고. 자네 부대 위병소에서는 내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중대장은 나를 간첩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더군. 그리고 내 아들은 지금 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네가 나에게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아드님이라니요? 내 아들 공연수 해병이 거기 있다. 나승원 준장, 자네에게 20분을 주겠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병도 수행원도 없이 군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으로 이곳 내가 보내는 좌표로 달려와라.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내일 아침 자네의 별을 내 손으로 직접 떼어 바다에 던져버릴 줄 알아라. 공정훈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쌍안경을 들어 아들을 보았다. 아들은 결국 탈진해 바닷물에 쓰러져 있었고 황덕팔은 그런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있었다. 공정훈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저 멀리 NLL 너머의 북한 땅을 노려보았다. 진짜 적은 저 너머에 있는데 가장 잔인한 적은 바로 등 뒤에 있었다. 그는 이제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내부의 적을 섬멸하기 위한 피해 숙청을 시작할 참이었다. 20분 후 이 절벽 위에서 벌어질 일은 거대한 붉은 파도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절벽 위 2명의 해병대 장군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 다른 한 명은 그 전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죄인이었다. 공정훈 사령관은 단안경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무겁게 나승원 준장의 어깨를 짓눌렀다. 공정훈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처음 포항훈련소에서 빨간 명찰을 달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낸 동기들과 함께 흘렸던 뜨거운 눈물, 전우의 등을 나의 등처럼 여기고 국가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던 맹세. 그 붉은 명찰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의 혼이자 자부심이며 서로를 지키는 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 아래에선 그 숭고한 약속이 한낱 완장찬 양아치들의 유희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사령관님 제가. 나승원 준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공정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 지금부터 자네는 내 눈이 되어 저 참상을 똑똑히 지켜봐라. 자네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태했는지, 자네의 별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뼈에 새겨라. 나승원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단안경을 눈에 가져갔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이전보다 더욱 끔찍했다. 황덕팔 병장이 거의 의식을 잃은 여민준 해병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차가운 바닷물을 먹이고 있었다. 아들 공연수가 그것을 막아서자 다른 선임병들이 달려들어 현수를 붙잡고 모래사장에 얼굴을 쳐박았다. 그것은 훈련도 기합도 아니었다. 명백한 고문이자 살해 시도였다. 아! 나승원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흥룡부대에서 최전방의 심장부에서 이런 악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수치심과 분노,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갑자기 쓰고 있던 장군 모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뺨을 스스로 거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절벽 위를 울렸다. 저는 해병이 아닙니다. 이런 부대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사령관님, 당장 저의 보직을 해임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죄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공정훈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무너져 내렸다. 두 개의 별이 초라한 어부의 발밑에서 완전히 그 빛을 잃고 먼지 속으로 처박혔다. 공정훈은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정신 차려라, 나승원. 자네의 그 별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자네는 내 손발이 되어 이 더러운 피를 전부 씻어내야 한다. 이것은 자네에게 내리는 벌인 동시에 해병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다. 그는 나승원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가자. 이제 저 야수들의 축제를 끝내러 갈 시간이다. 나승원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에 더 이상 혼란은 없었다. 오직 사령관의 칼이 되겠다는 도끼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함만이 남아있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한 장군의 완전한 파멸과 재탄생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이 젖은 채 막사로 돌아온 공현수와 여민주는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저체온증으로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현수는 자신의 마른 전투복을 벗어 민준에게 입혀주고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그를 덮이기 위해 침상구석에서 그를 끌어안았다. 형,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해병은 원래 그러는 거야. 전우가 쓰러지면 내 몸으로라도 방패가 되어주는 거. 황덕팔 저놈들이 잊어버린 진짜 해병 정신, 우리가 지켜야지. 현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이 고립된 섬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저들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버티는 것, 언젠가 이 지옥이 끝나리라 믿는 것뿐이었다. 그 같은 시각 간부 휴게실에서는 가해자들의 추악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황덕팔 병장은 방금 전에 가혹행위를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 새끼들 봤냐? 특히 공현수 그 자식 아주 그냥 꼴이 볼만하더라. 쥐새끼처럼 덜덜 떠는 게. 역시 해병은 좀 밟아줘야 맛이 들어. 그의 말에 주위에 있던 다른 선임병들이 아부하듯 맞장구를 쳤다. 역시 황 병장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수색 중대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나약한 놈들은 도태되는 법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잔혹한 행위를 전통과 강인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그들에게 해병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의리가 아니라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강함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중대장 김진태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단 본부에 전화를 걸어 태연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예, 여단장님. 저희 수색 중대 대비 태세 이상 무입니다. 병사들 사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북한 놈들이 언제 도발하더라도 즉각 경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그의 관심은 오직 부대의 실적이요 자신의 진급이었다. 병사들의 신음소리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아니,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웨에에에에에응. 백령도 전체의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실제 적의 도발이나 대규모 침투 시에만 울리는 해병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재앙의 소리였다. 뭐야? 실제 상황이야? 김진태 대위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휴게실에서 떠들던 황덕팔과 병사들도 하얗게 질린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침상에 누워있던 현수와 민주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이 고립된 섬에서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곧이어 부대 전체의 스피커에서 여단장 나승원 준장의 격앙되고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색 중대 전 장병 및 간부는 즉시 하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5분 내로 중대 연병장에 완전 무장으로 집합한다. 반복한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5분 내로 연병장의 집합. 모두가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다 건너의 적이 아니었다. 그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무섭고 근원적인 심판이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연병장의 수색 중대 전 병력이 집합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중대장 김진태 대위는 병사들의 무장을 점검하며 고함을 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 역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연병장의 양쪽에서 두 개의 불빛이 어둠을 뚫고 동시에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여단장 나승원 준장의 지휘 차량이, 다른 한쪽에서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녹슨 낚싯배 이름이 적힌 낡은 픽업 트럭이 다가왔다. 기이한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승원 준장이 차에서 내려 픽업 트럭의 조수석 문으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트럭에서 한 사내가 내렸다. 기름때 묻은 점퍼, 낡은 장화, 모자를 푹 눌러 쓴 위병소에서 소란을 피웠던 바로 그 늙은 어부였다. 김진태 대위는 경악했고 황덕팔 병장은 저 미친 영감탱이가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나 싶어 헛웃음을 쳤다. 공현수는 아버지가 이 비상 상황에 왜 여기에 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공정우는 연병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산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으로 걸어왔다. 유령처럼 하얗게 질린 나승원 준장이 그의 뒤를 따랐다. 연병장 중앙에 선 공정우는 도열한 해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낡고 더러운 점퍼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점퍼 안에 입고 있던 낡은 티셔츠. 그 왼쪽 가슴에는 해풍의 색이 바래고 끄트머리가 해졌지만 여전히 선명한 글씨가 박힌 물건이 달려 있었다. 해병 공정훈. 그의 빨간 명찰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해병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해병대의 심장이자 영혼의 상징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이 가장 낮은 병사들과 똑같은 그 붉은 명찰 하나만을 가슴에 단 채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연병장을 뒤덮은 충격적인 정적. 공정우는 옆에 선 나승원 준장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나 장군. 이 자랑스러운 해병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도록. 나승원 준장은 부서진 목소리를 쥐어짜내 이 섬 전체가 떠나가라 외쳤다. 주목. 지금 제군들 앞에 서 계신 이분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혼이시자 우리의 심장이신 해병대 사령관 공정훈 중장님이시다. 그 선언이 끝나는 순간 연병장은 얼어붙었다. 시간과 공간, 공기마저도 얼어붙은 듯 했다. 해병대 사령관.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김진태 대위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에 휘청거렸다. 황덕팔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전설 속에서나 듣던 해병대의 신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호흡조차 할 수 없었다. 공정훈의 불타는 듯한 시선이 황덕팔과 김진태에게로 향했다. 그는 투박한 손가락으로 두 사람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너희들의 그 붉은 명찰은 오늘부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나와서 그 더러워진 이름을 대라. 얼어붙은 연병장 수백 명의 해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적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해병대 사령관. 그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동료를 짓밟은 배신자들을 향해 심판의 칼을 꺼내 들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온 황덕팔과 최영민은 공정훈의 강철 같은 시선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공정훈은 먼저 황덕팔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황덕팔의 전투복 가슴에 달린 빨간 명찰을 한 손으로 거칠게 뜯어냈다. 찌그하는 소리와 함께 황덕팔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 바닥의 흙먼지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내 놈은 이것을 달 자격이 없다. 공정훈은 나지막이 은졸였다. 그는 턱짓으로 대열 속의 공현수와 여민준을 가리켰다. 내 놈이 입에 달고 살던 해병 정신이 저렇게 피 흘리는 전우를 보고 희열을 느끼는 것인가. 내 놈이 선배들에게서 배운 것이 고작 동기생의 인권을 짓밟는 기술이었나. 대답해라, 이 해병의 수치만도 못한 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황덕팔은 그저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공정우는 그를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최영민 대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백상어 김진태 대위. 그 별명이 아깝군. 내 놈은 포식자가 아니라 썩은 고기나 탐하는 하이에나에 불과했다. 그는 최영민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장교로 임관하며 무엇을 맹세했나? 부하들의 생명과 안위를 내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나? 그런데 내 놈은 뭘 했지? 부하들의 신음을 외면하고 진급을 위해 거짓 보고서를 올리고 야수의 광기를 기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위선이 이 부대를 통째로 썩게 만들었다. 공정훈의 일갈에 최영민은 완전히 무너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공정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는 연병장의 모든 해병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사자우처럼 터져나왔다. 모두 고개 들어 나를 보라. 저런 썩어빠진 버러지들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의 위대한 명예가 더럽혀졌다. 하지만 진짜 해병은 전우의 피눈물을 보고 침묵하지 않는다. 진짜 해병은 불의 앞에 스스로 방패가 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라. 누가 또 이 신성한 붉은 명찰을 더럽혔는가? 그 추악한 이름을 외쳐라. 잠들어 있던 흥룡의 분노를 깨워라. 그의 외침은 거대한 불씨가 되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 마침내 여민준 해병이 앞으로 뛰쳐나오며 절규했다. 황덕팔 병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최상철 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둑이 터진 강물처럼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김진태 중대장님은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이강호 하사님은 구타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돈을 빼앗겼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고발과 증언의 장으로 변했다. 병사들은 울부짖으며 가해자들을 지목했고 그동안의 모든 부조리를 토해냈다. 황덕팔과 김진태가 쌓아올린 공포의 왕국은 진실의 붉은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쓸려나가고 있었다. 병사들의 외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승원 준장이 무전기에 대고 비장하게 명령했다. 계획대로 진입하라. 그 순간 부대 밖에서 은밀히 대기하고 있던 해병대 헌병특별수사대의 장갑차와 차량들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연병장으로 쇄도했다. 그들은 마치 적진을 소탕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사관들은 지목된 가해자들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압하고 끌어냈다. 그들은 더 이상 해병이 아닌 군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들이었다. 황덕팔, 최영민을 비롯한 수십 명의 가해자들이 수갑을 찬 채 연병장 중앙에 죄인처럼 꿇어앉혀졌다.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해병들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배신자에 대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몇몇 병사들은 그들이 끌려갈 때 바닥에 침을 뱉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공정우는 마침내 아들 공현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들 곁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여민준 해병을 먼저 보았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여민준의 어깨에 직접 덮어주었다. 해병은 추위에 떠는 전우를 그냥 두지 않는다. 알겠나? 그것은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해병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그는 비로소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의 손이 불끈 쥐어졌다. 잘 버텼다, 내 아들. 해병답게. 그 한마디에 강철 같던 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막았다. 지금은 사령관과 부하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었다. 공정우는 마지막으로 나승원 준장에게 다가갔다. 나 장군. 이제부터 숙청의 시간이다. 이 섬의 모든 모래알을 파헤쳐서라도 썩은 뿌리를 전부 도려내라. 단 한 놈의 배신자도 용서하지 마라. 이것은 자네에게 내리는 명령인 동시에 자네가 다시 그 더러워진 별을 닦아 해병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승원 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다시 장군의 빛이 돌아와 있었다. 흥룡부대에 불어닥칠 피의 숙청, 그 붉은 파도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흑룡부대 피해 숙청 사건은 해병대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로 기록되었다. 나승원 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위원회는 공정훈 사령관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한 달간 백령도를 이잡듯 뒤졌다. 수십 명의 가해자들이 군사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수많은 간부들이 군복을 벗었다. 흑룡부대는 이름만 남고 그 인적 구성과 지휘 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었다. 몇 달 후 해병대 사령관실. 공정훈은 나승원 준장이 올린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완전히 달라진 흑룡부대 수색 중대원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들 현수와 여민준의 모습도 보였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비극과 분노에서 끝내지 않고 해병대 전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았다. 그는 붉은 명찰 쇄신위원회를 직접 조직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해병의 맹세를 제정한 것이었다. 이제 막 훈련소를 수료하고 빨간 명찰을 받는 모든 신병들은 새로운 맹세를 외쳐야 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징인 이 붉은 명찰을 달며 맹세합니다. 하나, 나는 적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둘, 나는 전우의 뒤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나는 내 옆의 전우가 그 어떤 불의에도 고통받지 않도록 그의 방패와 칼이 될 것입니다. 이 맹세를 어길 시 나는 스스로 이 명찰을 반납하고 해병의 이름을 버릴 것입니다. 필승. 그것은 해병 정신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그의 피 끓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붉은 명찰은 이제 단순히 훈련 수료의 상징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겠다는 피의 서약이 되었다. 1년 후 공정훈 사령관은 다시 백령도를 찾았다. 그의 방문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최신 기동 헬기 마리논이 굉음을 내며 흑룡부대 연병장에 착륙했다. 그는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고 그의 어깨 위 별들은 서해의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그는 새로 전입 온 신병들의 해병의 맹세 의식을 직접 주관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연병장의 도열한 신병들이 그의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새로운 맹세를 외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병장 공현수와 상병 여민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의식이 끝나고 공정훈은 아들과 함께 1년 전 그날의 해안 절벽에 섰다. 붉은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민준이를 그리고 우리 해병대를 구해주셔서. 아들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공정훈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해병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진짜 해병 정신이 깨어난 것뿐이다. 나는 그저 그 거인을 깨우는 작은 목소리였을 뿐. 그는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아들아. 썩은 것을 끊임없이 쓸어내고 새로운 것을 실어오지. 이제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영원한 붉은 파도가 되어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헬기에 올랐다. 헬기가 이륙하여 상공으로 솟아오를 때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아들뿐만 아니라 절벽 위에 있던 수색 중대원 전원이 자신을 향해 서 있었다. 그들은 경례를 하지 않았다. 대신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자신의 왼편 가슴 붉은 명찰이 달린 곳을 주먹으로 툭 하고 두드렸다. 우리의 심장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소리 없는 그들의 맹세에 평생을 강철로 살아온 사내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불타는 석양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것 하나가 붉은 파도가 넘실대는 서해의 바람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